MSCI 지수 기준 미국 주식은 전 세계 시가총액의 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MSCI는 임의의 기준에 따라 여러 회사 및 시장을 제외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50% 정도가 될 수 있지만 엄청난 규모입니다. 미국 기술주 나스닥 100 지수와 소형주 러셀 2000 지수가 최근 또 다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비율은 2000년 닷컴 버블 정점보다 훨씬 높습니다. 현재 석유 섹터 주식들은 펀드 매니저들이 작심하고 석유 주식들을 팔거나 쇼팅하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유가가 $70만 넘어도 석유 주식들의 실적은 좋은 편인데 현재 유가는 $8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석유 주식들은 유가가 $60대에 있는 것 같은 주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올해 미대선을 앞두고 펀드 매니저들은 작년부터 그랬듯이 석유 섹터 쇼팅과 기술주 섹터 롱을 대규모로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유 섹터에 투자하려면 마조이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농담이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물가를 낮추고 금리를 내리려는 바이든 정부와 월스트리트가 석유 섹터를 어떻게 괴롭힐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본인이 석유 주식을 들고 있다면 스마트 머니가 가는 길에 정반대인 역발상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아무튼 올해 미대선은 그전 어떤 선거보다 선거 앞뒤로 어떤 섹터나 주식이 최종 승자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 미대선은 트럼프가 앞서다 바이든이 따라잡고 최근 양자대면 인터뷰 이후로는 트럼프가 다시 앞서 나가는 느낌입니다. 재작년 6월에 많은 주식들이 최고가를 기록했고 작년 6월 말에 그 주식들이 대부분 최저가를 기록했지만 7월부터 재고가 줄면서 크게 반등했습니다. 올해 6월은 원유 수입과 어드저스트먼트 양이 많이 늘어나면서 EIA 주간 재고 리포트는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월스트리트발 언론들의 스탠스는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수요는 별로라는 것인데 원유 수입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하던 멕시코와 사우디의 물량은 줄었고 TMX 확장공사 덕분인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수입과 수출량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간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7월 데이터는 작년처럼 기대가 큽니다. 이 와중에 로스앤젤레스는 새로운 시추를 금지하고 도시에 있는 기존 석유 및 가스정 5,000개를 모두 폐쇄하기로 하는 투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엑손모빌은 2030년까지 가이아나의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상업용 비행 활동은 전년 대비 9.4% 증가하여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7월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석유 소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인데 6월 말 미국 여행자 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제가 좋지 않으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해외여행 같은 불필요한 지출인데 현재 미국의 해외여행 수치를 보면 경제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 달러가 강세라 해외여행 가는 게 비싼 국내 여행보다 더 이득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석유 굴착기 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미국의 대표적인 셰일 유전인 페르미안과 이글퍼드입니다. 최근 들어 매장량 확보를 위해 가장 M&A가 활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기술 혁신과 굉장히 긴 거리의 수평 시추로 원유 생산 효율이 향상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물과 케미컬을 사용해서 리프래킹하는 것도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며 특정 유정만 가능합니다. 제수압 파쇄법은 10년도 더 전에 OVV 같은 회사도 사용했던 기술이고 세월이 지난 현재에도 주류가 되지 못하고 극히 일부인 2에서 3%만 사용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수평 시추의 길이가 길어지면 당장 생산량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매장량을 갉아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동안 이마일로 수평 시추 길이가 길어지면서 회사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추해야 하는 유정의 수가 줄어들고 비용도 점점 더 저렴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3마일 정도는 유전 지역에 따라 굉장히 보편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그만큼 넓게 이어진 땅을 보유하는 것도 쉽지 않고 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므로 가격이 상승하고 유정 간섭 위험이 있습니다. 운 좋게 지질학적으로 유리한 지역이라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매장량이 비례적으로 높아지지 않고 피트당 생산량이 줄어들어 수익률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들랜드 유전이 지형적으로 측면 길이가 늘어나도 회수율 저하가 덜한 편이라 유리한데 2021년에 SM에너지가 3마일 수평 시추로 유정을 20일 만에 드릴한 걸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페르미안 중에서도 미들랜드 유전을 가장 높게 취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나 시간차를 감안해도 계속해서 굴착기 수가 줄어드는데 생산량이 증가한다면 둘 중 하나는 구라를 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LNG 소식. 사우디의 아람코가 텔루리안의 드리프트우드 LNG 플랜트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동시에 사우디는 미국의 LNG 수출회사인 넥스트디케이드와 20년간 LNG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넥스트디케이드는 텍사스의 리오그란데 LNG 수출 터미널을 바탕으로 주가는 올해만 70% 오를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또 다른 회사인 샘프라에너지와 20년간 LNG 공급 계약을 맺었고 SRE의 포트아서 LNG 2단계 프로젝트 지분 25%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의 석유 화학단지나 전력망으리에 가스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연쇄적으로 미국 LNG 물량에 관심을 보이는 걸 보면 본격적으로 LNG 시장에 참가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사우디가 다른 LNG 회사들과 계약을 맺다 보니 텔루리안의 주가도 최근에 위아래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산유국의 대명사인 사우디가 미국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날이 오는 것을 보면 미국의 셰일 혁명이 새삼 대단하게 보입니다. 이유는 전쟁 난 지가 언젠데 최근까지도 러시아산 LNG를 수입하고 있었지만 드디어 처음으로 LNG 선적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제재를 피하고자 석유 제재에서 배운 노하우인 대규모 그림자 함대를 모았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최소 8척의 LNG 운반선의 소유권이 두바이에 알려지지 않은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하는데 그림자 함대는 서구권의 보험에 가입되지 않다 보니 해상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환경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LNG 선박은 원유 운반선에 비해 숫자가 훨씬 적고 위성 데이터로 쉽게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출 제재는 미국과 서방의 의지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물가와 금리를 낮추려고 유럽은 쓰러져가는 경제로 자기들 살자고 그냥 눈 감아주는 느낌입니다. SM에너지 페르미안 유전에서 가장 생산성이 좋다는 미들랜드의 핵심 자산을 가진 SM은 M&A 타깃이 될 거라는 분위기로 주가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고 많은 투자자가 PR과 함께 대형 회사들의 다음 인수 대상이 될 거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에너지와 조인트벤처로 유타의 유인타 유전을 XCL에게서 사들이면서 주가가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에너지는 EST, SBOW, CRGY 등과 함께 그동안 인수를 많이 해오던 회사이긴 하지만 이름이 노던오일인 것처럼 북쪽 바켄 유전에서 시작했는데 유타까지 내려왔습니다. 재밌는 건 이번 유인타 유전은 2019년에 VRN이 XCL에게 판 자산으로 당시 대비 생산량이 2배 늘었지만 당시 거래 금액의 거의 5배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SM이 비싸게 주고 산 것도 있지만 VRN이 너무 싸게 팔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유타가 주목받던 유전지대가 아니었고 OVV조차도 코로나 시절에 유인타 유전을 팔려고 하다가 좋은 오퍼가 없어서 팔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유인타 유전에서 가장 좋은 자산을 가졌다는 평가가 있는 OVV에게는 호재 같습니다. SM에너지는 코로나 때 최저가가 0.9달러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을 감안해도 코로나 최저점 대비 48배 정도 올랐을 정도로 PR과 함께 가장 잘 나갔던 주식입니다. 발루아 에너지와 신타나 에너지 6월 25일 이후 처분에 대한 캐나다의 자본이득 세금이 기존 50%에서 66.7%로 오르면서 섹터 내 많이 오른 SEI나 VLE의 주가가 내부자를 포함한 주주들의 이익 실현으로 많이 압박받았습니다. VLE는 안 그래도 2분기에 주요 유정이 정비에 들어가면서 생산량이 줄어드는데 안전점검 중에 MOPU의 시추 장비에서 크랙이 발견되면서 와사나 유전의 시추가 중단되었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으로 주가가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만약 와사나가 올해 재개하지 않는다면 올해 평균 생산량의 약 10% 정도 손실을 볼 것 같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이번 사건이 없었다면 이렇게 낮은 가격을 구경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6개월 정도 생산을 못할 수도 있고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생산량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가 폭락만 없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유전 구조상 최종 매장량이 의문이고 그로 인한 유전 폐쇄 자금이나 세금 문제도 있지만 올해 말이면 들고 있는 현금만 시총의 60%가 넘을 거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VLE의 페어밸류는 8에서 9달러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월에 기록한 전고점인 6.1달러는 유가 급락이 없는 한 충분히 복귀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신타나는 반대로 나미비아의 PEL 90 지역의 운영자인 쉐브론이 올해 말 시추 탐사르리에 드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PEL 90도 지질학상 여러 개의 유망주유전이 있기 때문에 PEL 83처럼 좋은 소식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신타나는 쉐브론이 80%의 지분을 가진 PEL 90 지역의 인터오일을 통해서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트로탈 올해 생산량 목표가 하루 평균 17,000배럴이었고 3분기에 아마존강 수위가 낮아지는 건기라 2분기에 19,000배럴을 생산해야지 안전하게 가이던스를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4월에 18,000배럴 정도였고 5월에 바지선 사고 등이 겹치면서 15,000배럴 정도 기록하면서 주가 타격이 컸습니다. 가뜩이나 5월에는 새로운 유전인 18H가 생산에 들어갔는데 전체 생산량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또 제방건설에 드는 비용이 증가했고 자산 인수도 하면서 2분기 배당뿐 아니라 앞으로 2차례 더 특별 배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행이라면 6월 생산량이 하루 평균 2만 배럴을 넘어섰습니다. 그래도 2분기 가이던스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3분기에 예상 전망치인 하루만 3천 배럴보다는 더 수송할 수 있도록 기우제라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역대급 건기였던 작년 3분기에만 3천 배럴 정도 수송했습니다. 하지만 페트로탈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으로 페루 국영석유 회사인 페트로페루에 있습니다. 페트로페루는 GDP의 2%에 해당하는 손실을 내고 형편없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적자에 부패한 정치인들의 지갑 역할을 하면서 세금으로 연명하던 회사입니다. 특히 최근에 페트로페루는 페루 정치 쟁점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세금을 갈아 넣어서라도 살려야 한다는 쪽과 이제 포기하고 민영화해야 한다는 두 정치 집단이 엄청나게 대립 중입니다. 페루는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극좌파 성향의 카스티오 대통령이 16개월 만에 부패로 탄핵당하였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볼루아르테가 대타로 첫 여성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겨우 10%대로 좋지 못했던 데타 대통령의 친오빠가 비리에 연루되었고 볼루아르테 대통령도 일명 롤렉스 스캔들로 인해 취임 2년도 되지 않아 도덕적 무능을 이유로 탄핵 위기에 몰렸었습니다. 결국 탄핵안이 의회에서 부결되기는 했지만 나라가 막장에 국영기업도 막장이라 페트로페루가 운영하는 정유소와 송유관이 절실한 페트로탈에게는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다행이라면 페트로페루의 송유관이 스테이션 5에서 북구해안까지 운송 서비스를 재개하였습니다. 수리하는 동안 아직 송유관에 있던 페트로탈의 원유가 운송을 마치게 되면 크레디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다시 페트로페루의 OMP 송유관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주식 하나 투자하자고 페루 정치 상황까지 살펴야 하는지 조금 자괴감이 듭니다. 현재 나스닥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규모가 있는 회사 중에 저평가라는 평을 받는 회사는 여러 중국 주식인데 그 대표격인 알리바바와 다른 대표 미국 주식들과의 지표를 비교하면 굉장히 저평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주식은 절대 미국 주식의 가치 기준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애플의 EV/FCF 수치가 32배인데 알리바바는 겨우 5배이고 자사주 매입도 애플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하고 있으니 저평가인 건 확실합니다. 알리바바의 멀티플이 AI 주식보다는 일반적인 석유 주식처럼 저평가라는 표현은 재밌습니다. 하지만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중국의 경제는 국내 소비보다는 수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어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를 재임명하게 된다면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는 아마도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일 것입니다. 참고로 트럼프가 그전에 당선되었을 때 무역전쟁이 심화하기는 했지만 당시 항생테크나 상하이 지수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페이팔의 요즘 별명이 페인팔이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한데 6년 전보다 매출은 2배, 영업이익은 2.3배, FCF는 2.6배 이상 올랐습니다. 심지어 현재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6년 전 주가의 8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밸류를 떠나서 페이팔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AI 시대의 정보는 킹이고 페이팔만큼 판매자와 소비자에 대해 매우 많은 거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회사도 드물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치열한 경쟁이나 노후한 이미지도 있지만 중소규모의 비즈니스들의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소형 사업들이 높은 이자율과 경제활동 둔화 덕분에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라럼 테크놀리지스와 힘스애널스. 저번 시간에도 두 회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둘 다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답게 뉴스 하나하나의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뉴스를 양산한다는 느낌마저 있습니다. ALAR 같은 경우 저번 영상의 시장에 IP 프락시 솔루션 경쟁자 출연 뉴스로 하루에 주가가 많게는 거의 30% 정도 빠졌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주가가 70% 가까이 오르면서 회복했고 그 뒤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넷넛의 놀라운 성장성은 점점 둔화하겠지만 보안 솔루션뿐 아니라 AI 열풍인 시대의 웹데이터 수집 솔루션으로 사업을 다각화한 건 매력적입니다. 부채가 적고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것도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섹터인 만큼 더 큰 경쟁자에 맞서야 하는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이스라엘 회사라는 점도 관점에 따라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가 변동은 극심하겠지만 AI가 흥하는 동안은 이 회사도 같이 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힘스앤헐스도 주가 흐름이 크게 다를 바 없는데 며칠 사이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필두로 여러 언론에서 연속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조금 회복했습니다. 뭔가 타이밍상으로 잘 나가는 주식에 대한 전형적인 월스트리트의 장난질인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HIMS는 남자에게는 모발 관리와 성 관련 서비스, 여자에게는 정신건강과 피부관리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성공시키면서 성장하였는데 이제는 꿈의 비만약이라는 GLP-1 서비스에 HIMS 주식의 미래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